한다. 잘 보이기 위해 얼굴도 고칠 수 있다. 단순 보정을 넘어 성형이 유행하고 있다. SNS 기업들은 좋아요 등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만들어 현대인의 고독을 이용하는 기민함을 보인다. 셀카 열풍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가 진정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미국 정신의학회는 셀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디지털 시대의 신종 정신질환으로 분류했다. 셀카에 정신질환을 바로 대입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런 논리라면 현대인이라면 누구도 어떤 형태로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현대인의 소외, 불안, 두려움이 공동체의 불공정한 시스템에서 원인을 찾으면 광기가 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것이 셀카 열풍 등 디지털 시대의 문화 현상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셀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신종 정신질환으로까지 분류됐다는 점 들으면서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요즘 가상인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데요. 관련 본문 내용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가상인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장점은 무엇일까?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쓰면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맞추느라 고생한다. 가상인간을 모델로 쓰면 그런 위험이 없다. 사람처럼 애니메이션, 웹툰,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가수가 되어 노래하고 콘서트를 열 수 있다. 가상인간과 동일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 같이 활동할 수 있다. 가상인간이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면 그것도 재밌거리다. 문제는 없을까? 가상인간의 명예를 훼손하면 어떤 책임을 질까? 가상인간은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가 훼손될 수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면 가상인간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될 수도 있다. 가상인간을 성희롱하면 성범죄의 책임을 질까? 사람이 아니므로 성범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가상인간이 사람을 대신하는 아바타로 만들어진 경우에 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에 대한 성희롱이 될 수 있다. 해킹 또는 바이러스 침투를 통해 가상인간의 활동을 방해하면 업무 방해가 될까? 가상인간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기존의 가상인간과 비슷한 가상인간을 만들어 활용하면 저작권 또는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가상인간이 실제 사람을 모방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인격권, 초상권 침해가 된다. 가상인간을 이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 수는 있더라도 사람을 경시하는 풍조를 불러와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존중의 정신과 가치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이 사람 위에 있을 수 없다. 현실 세계에 가상 세계가 더해지는 것이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네, 가상인간 활동 폭이 넓어지면서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되는데 관련된 법적 제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더 바빠지시겠어요. 가상인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상인간 모델이 있고 가상인간 가수도 있고 가상인간 대선 후보도 나오고 돌아가신 분을 가상인간으로 다시 재현하기도 합니다. 네. 가상인간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람처럼 변덕스럽지가 않습니다. 스캔들도 없죠. 네. 개런티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가상인간을 쓸 때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상인간의 명예를 훼손할 수가 있을까요? 성희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별적인 발언,
꿈나무를 만들어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가상인간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업무방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바빠질 것 같기는 한데 미리 정리를 잘해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느 사회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어떤 위험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관련 본문 내용을 이상직 변호사께 청해 듣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위험은 다르다.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이 맡긴 일을 하지만 오류가 생기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 위험이 외부에 있지 않다. 위험은 과학기술 자체에 내재해 있거나 인간 또는 공동체 내부에 있고 내 외부에 겹쳐 있는 경우도 많아 다루기 어렵다. 위험은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감수해야 할 과정이 되었다. 위험은 임박해 명확해지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 당연히 위험의 내용과 피해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위험이 현실이 되면 통제가 힘든 이유다.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혜택은 부유층에 쌓이고 위험은 빈곤층에 전가되는 것도 문제다.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중요 정치 의제에서 제외하기 위해 애쓰고 전문가 등 소수의 엘리트로 논의의 장을 채운다. 위험에 관한 논의에 빈곤층이 배제되면서 사회 갈등으로 번진다. 소득의 재분배보다 위험의 재분배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과학기술이 고도화된 디지털 시대에는 부유층도 위험을 피할 수 없다. 부메랑 효과가 그것이다. 코로나19 등 바이러스는 부유층이라고 봐주지 않았다. 전쟁, 기후, 온난화의 위험도 마찬가지다. 공인된 위험도 주의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이 그것이다. 네, 위험의 재분배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디지털과 공존하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텐데 그 고민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철학을 찾으라고 강조하셨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디지털 공간은 굉장히 싸우기 쉬운 장소입니다. 말에 칼이 들어있고 총이 들어있습니다. 네. 철학이 중요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이 디지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문이 될 겁니다. 자본주의, 약육강식의 논리로 이 공동체를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공존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아닌 존재들, 온라인과 모바일 메타버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이 모든 것에서 공존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나눈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이분법적 사고거든요. 네. 성과 악, 어른과 아이, 이런 대립적 구도를 만드는 거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함께 공통의 가치를 찾는 그 과정, 그것이 중요하고 철학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이 디지털 시대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관련 본문 내용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없는 삶에 행복이 깃들지 않는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에 올라타야 한다. 일상에서 작은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변화에 대한 대응은 위험을 수반한다. 한순간에 큰 차이를 만들려 하지 마라.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처럼 큰 손실과 불행을 맛볼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으면서 작은 성과라도 올릴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맛집, 여행, 독서, 운동, 예술, 관심 분야 연구 등 일상에서 작은 차이를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상의 작은 차이는 행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업무와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맛집을 찾던 사람이 맛집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조그만 차이가 생활을 혁신하고 행복을 높인다.
인공지능에는 어떤 데이터를 투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정확도가 달라진다. 우리가 작지만 즐거운 데이터를 많이 접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우리의 뇌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행복이 모여 블록체인처럼 연결되면 나와 연결된 많은 사람이 행복을 나눌 수 있다. 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보자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디지털 시대에 윤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통신 전문 변호사로 디지털 시대의 행동 준칙을 설계할 때 염두에 둬야 될 윤리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 디지털 시대에는 인간 중심의 윤리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보죠. 사람이 아니니까 학대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려견으로 이미 우리 가정에 중대한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화된 공간에는 아바타도 있고 가상인간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덕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도덕적인 대우의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도덕적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디지털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혁신과 공존의 신세계 디지털 이상직 변호사님과 함께 만나봤는데 올 한 해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예, 올 한 해는 디지털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디지털 빅뱅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디지털 창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이 좋은 세상만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나쁜 세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디지털 세상은 오프라인 아날로그 세상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오프라인 아날로그 공간 생활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디지털로 가야 됩니다. 결국 정답은 아날로그 오프라인 공간에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행복의 베이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날로그 공간이 중심이라는 거 잊지 않고 사는 한 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직 변호사님과 함께 혁신과 공존의 신세계 디지털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끝곡 한영의 조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영세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